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의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오신 구독자분 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셨고 또 아이온큐에는 어떻게 투자하게 되셨는지 또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뵙고 인터뷰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소개야, 뭐, 이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한 10년 정도 돼서 주식 투자를 결혼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33살 때 주식 투자를 했다고 보니 그때가 제가 1990년이니까. 그래서,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 35년 정도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처음 10년은 회사 일하고 같이 겸용해서, 왜냐면 그 당시엔 자본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자본 모을 때까지 10년간 조금씩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실적으로 전업 투자자로 독립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 전업으로 나서기 전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속칭으로 말하자면 깡통도 한 두세 번 찾고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별로 이제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부동산도 같이 투자하고 주식도 하지만은 전형적인 그냥 전업 투자자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전업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사업은 10년을 했지만은 10년 하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주식을 할 때 항상 제가 마음이 뛰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렇게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 이게 이렇게 정해진 어떤 미래나 이렇게 안전한 이것은 우리한테 원래 체질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변화가 많이 있고 또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뭔가 꿈이 아무래도 주식을 통해서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옳은 방식은 아니었다. 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또 그쪽에서 훨씬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기라는 것은 의외로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이 막상 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나름 뭐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온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아마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그 전업 투자를 저도 짧게나마 한 6개월 정도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저도 거하게 깡통을 찼는데 혹시 그 깡통을 차게 되셨던 경험에 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전업 투자하기 전에 이미 깡통을 3번 찼었으니까 전업 투자하고 나서는 깡통을 탄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잠시 전업 투자 막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했던 방책을 다 써버리고 잠시 또 그때 마침 이제 또 사업을 같이 하자는 회장님이 있으셔가지고 건설 관련해서 제가 한 3, 4년간을 추가로 봐드리면서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하고 다시 또 컴백을 했다고 봐야죠. 이제 또 내 주식으로. 그래서 깡통은 이제 전업 투자하기 전에 이제 1997년 IMF 터질 때가 마지막 깡통이었고 그 전에 미리서 한 2번은 또 첫 번째는 몰라서 진짜 말 그대로 몰라서 1년 만에 깡통 났고 그 다음에 깡통은 작전주에 손을 대가지고 깡통을 쳤고 세 번째는 IMF 우리나라가 터지면서 터지기 전에 저는 이미 우리 계좌들은 이미 깡통을 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깡통의 기준은 다른 재산은 그대로 있고 주식 투자한 돈만 한 90% 정도 날라갔을 때 이제 깡통으로 정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내 주식 계좌만 잃어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시작한 돈이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집까지 담보를 넣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했더라면은 진짜 깡통이 됐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살아났던 것 같아. 항상 퇴로랑 이런 그렇죠. 마지막 볼을 남겨두시고. 그렇자면은 주식 계좌가 깡통이 나면은 그것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깡통 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그건 내가 실력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10년 깡통 차면 그다음 10년 동안 말도 안 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죠. 내 실력으로. 그래서 그걸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 자신의 투자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함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려면 얼마로 얼마가 됐다 이런 거를 좀 제시해주면 좋거든요. 여쭤봐도 되는 건지. 시작할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큰 소리 우리 각 씨한테 치고 네네. 있는 예금 다 해약해 해라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리저리 한 5개의 계좌에 일부 제가 갖고 있던 거 이거 한 돈 10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500만 원도 그 다음 연도에 바로 깡통 찼으니까 사실은 또 없어졌지. 그리고 이제 이게 깡통 날 때 대응법이 아마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깡통 차고 나면 예를 들어 50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깡통 차면 한 5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자본은 여기서 시작이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추가로 500으로 시작했으니까 난 또 400을 넣은 게 아니고 나는 이 50이 내 실력이니까 이 50을 가지고 다시 500을 못 만들면은 주식 투자 능력이 없는 것을 건데 그럼 뭔 의미가 있느냐? 돈을 더 집어넣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깨진 것은 내가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그렇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억울함이 없고 주식 투자는 오로지 거기가 다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게 뭐 국가가 어째서 뭐 또는 기관 투자가가 어째서 또는 외국인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런 변명이 필요 없는 시장이잖아. 그래서 50만이면 50만이 내 실력이니까 또 50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또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늦을 것 같아도 의외로 빨라요. 그게 한 2천, 3천 되는 것이 얼마 안 걸려요. 진짜요? 한 1, 2년 만에. 또 그만큼 이럴 때마다 항상 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무조건 교보서적과 종로서적을 당시에는 갔는데 거기서 금융 관련, 증권 관련 책들을 다 쓸어다가 내가 계속 읽어요, 또. 읽으면 이제 또 실력이 또 이렇게 딱 배터리가 차징되듯이 네네.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또 투자를 했는데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투자법이 있고 현실적인 그 방안들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두 번째 깡통 때는 그 당시에도 제가 한 3, 4천만 원 정도 이제 또 다시 만들어 50만 원에서 3, 4천만 원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름도 안 잊어먹고 서론양 씨 했던 대한전선. 대한전선에 제 선배가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 양반이 형이 여의도에 어떤 그 작전 세력을 하는 네네네. 그 작은 그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야. 맡았다는 거야. 얼마나 그럴 때네. 그래서 얼마까지 간대 그러니까 그 당시 한 2천 원 정도 했던 주식 같아요. 그 당시 2천 원에서 시작해서 뭐 한 2, 3만 원은 간다는 거야. 10배, 15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은 투자를 해봤는데 한 2달이 있으면 한 5천 원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마 아니 그런데 진짜 5천 원이 또 돼.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형이 언제든지 8시간 되면 가르쳐 준다고 하지. 그래서 안 하더니 이제 작전 투자를 그 당시에 한번 했었는데 거기다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신용도 쓰고 또 거기다 추가로 넣고 한 게 10,000원까지. 실은 2, 3천 원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식이 어느덧 10,000원이 되는데 내 매입 단가는 이미 또 7, 8천 원 돼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샀으니까 올라가면서. 이거 진짜 말한 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000원이 됐을 때, 이제 7천, 8천 원이 제 매입 단가였는데, 그 선배하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한 3만 원 간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10,000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형님, 한 2만 원 되기 전에, 우리는 빠져나옵시다. 나름 또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 사람들이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는데 그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참, 내가 나쁜 길을 들어가면은 그 상벌이 확실해 주식시장. 한 거의 15,000원인가 됐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상한가 한 번만 더 치면은 한두 번만 치면은 이제 1억이 되더라고. 그 당시에 95년 정도 됐으니까 95년도에 1억이면은 이제 시드머니로는 그 당시에 또 훌륭한
자산이 되니까 1억을 만들기가 그때 꿈이었으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뭐 5억 10 한 정도 5, 6억은 됐을 것 같아요. 6, 7억이. 큰 금액인데. 예, 6, 7억이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시드머니로 이제 충분히 그렇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6,000원인가 됐을 때 그 광주에 계셨는데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술이 맥주를 먹었어요. 네네. 맥주 한잔 하면서, 야, 형님, 한 번만 더 상한가를 치면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니까 빠져나옵시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 그 다음날부터 빠져요. 아,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늘에서 딱 알고 있는가 그 다음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 보니까 팔 수가 없어. 왜냐면 매수 효과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하한가에 넣어놔야지 그나마 조금씩 팔리든지. 뭐 매수 효과 없는 하한가가 시작된 거야. 네네네. 그 당시에는 하한가가 5%였던가. 지금처럼 이제 30% 아니었으니까. 예? 그럼 그 다음날도 보니까 없어. 그러다 보니까 15,000원, 6,000원에서 13,000원, 12,000원 뭐 하는데 팔아야겠는데 이제 조금씩 매수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팔려고 하면 또 하한가까지 내려야지 내 물량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한 게 순식간에 다시 한 6,000원, 5,000원까지 그냥 내리꽂아 버리더라고. 벌써 이미 매입 단가는 빚을 얹어서 7, 8,000원인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계좌로 이제 반전 시작할 거 아니? 그래서 내 돈, 기본 돈이 2, 3천만 원이 이제 다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일부 팔기는 했었는데 평균으로 다시 마지막까지 그 주식이 원위치 한 게 내가 2, 3천 원에 시작했는데 최종 가격은 1,500원까지 다시 빠졌던 것 같아. 완전히 꼭대기 갔다가 그대로 J치로 이제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그렇게 그 종목 하나 그동안에 번 거 2, 3천 원 번 것이 그 한순간에 9천 얼마에서 한 500만 원 남을 때까지 500만 원도 아니야 한 300만 원 남았을 거예요. 아마. 300만 원 남은 데까지 불과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 2주. 2주 만에. 그게 내 두 번째 깡통이야. 네네. 손대지 말아야 할 작전주에 손댄 호된 대가야. 그 뒤로는 작전자에 작자만 들어가도 우리는 투자를 안 하고. 왜냐면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은 이무대로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음속에 먹었으니 진짜 작전에 작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역시 모르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투자했을 때는 호된 대가를 치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IMF 때는 이제 그때는 또 1억을 만들었어요. 전에. 또 그 500이 또 몇 년에 굴려가지고 또 1억이 만들어지더라고. 그 당시에 레버리지를 많이 썼으니까. 2.5배 신용을 많이 썼으니까. 예, 그 재주는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매매로 불리는 능력은. 그래서 단기 매매로 어떻게 해서 또 한 1억이 만들어지 1997년 IMF 때. IMF 때 보면 제일 안정한 주식이 대우 그룹이 그 당시에 부도나기 전에 자산 가치가 그 당시에 17,000원인가 그래요. 네네네. 근데 가격은 5,000원에 거래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PBR로 계산하더라도 0.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세이프하고 그렇죠. 또 대신증권을 보니까 대신증권도 값어치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저평가돼 있어서 그걸 사놓고 그 대신 그것도 신용을 갈았었지. 그 대신에 내가 싼 놈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샀는데 그때가 IMF 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때야. 봄인데 주식 계좌가 계속 빠져. 절절절절절절절 5,000원에서 2,000원 빠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 또. 근데 나한테는 40% 빠진 거예요. 40% 빠지면 깡통이에요. 2.5배니까.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2.5배. 40% 빠지면 깡통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깡통을 향해서 가는 거야. 봄에 이미. 그때 한보철강이 보도나고 어떻게 맞고 IMF는 터지기 전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이미 그때 이상한 사인이 왔었어요. 국가에. 그러니까 큰 손들은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내 계좌가 보여줬으니까 계좌가 그렇게 빠지길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니까 또 다시 500인가 남더라고. 그 IMF 터지기 전에 봄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싹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해 가을에 이제 IMF가 터져버리더라고. 내 주식을 90년에 투자해서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97년 봄에서 IMF 터지고 그 다음에 98년 한 2월, 3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나머지 시드머니 가지고 한 300만 원 가지고 다시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경력에서 35년 투자지만은 실적으로 한 7년은 완전히 다시 제로로 시작한 거지.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500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영원에서 300만 원에서 시작한 것은 한 500, 300, 500에서 시작한 것은 또 98년이잖아요. 98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장기 투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불려온 게 아마 지금은 250 정도? 거기까지는 내가 250까지 불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평균, 연평균 한 30% 수익은 복리로 올렸던 것 같아요. 현재 주식으로 굴리시는 돈이 250억 정도. 그 정도 되죠. 보고 계세요. 200억에서 250 정도. 보통 캐시를 한 4, 50억은 항상 갖고 가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보통 한 200 정도? 많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위기나 그다음에 장기 침체나 이런 것이 올 것 같은 사인이 오면은 거기서 한 반 정도는 또 줄여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한 100억 언더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데보다 유리한 점이 나는 0%까지 줄일 수 있거든. 내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쪽은 투자자들 돈이잖아. 깨져도 또 자기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다지 현금의 캐시의 필요성을 뭐 30% 이상 갖고 가기 어려울 거야. 일반 펀드들은. 많이 가져가면 20% 정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캐시 플로우를 위험이 다가왔을 때는 70%, 80%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역대급 대경기 침체나 그다음에 위험성이 다가왔을 때는 오래 투자하다 보면 그 냄새가 좀 나요. 개미가 뭐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뭐 홍수가 날 것 같으면은 뭐 기어 나온다 하듯이 뭐 그때 되면 이제 줄여버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기민하게. 그렇죠. 그래서 필요 없는 주식은 언제든지 손절매가 가능하고 근데 나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걸 못해요. 예를 들어 서한에다가 이달에 주식 종목수와 잔고들을 뭐 6개월에 한 번을 보내든지 남의 운용사들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예를 들어 40%를 정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서 몇 종목은 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성공적으로. 그때 빗발치듯 항의 전화드리거든. 그냥 팔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팔았냐, 어쨌냐,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볼 수 있어도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드들이 아직까지도 수익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이 펀드가 또 망할 것 같으면 저쪽 펀드에서 빼가지고 이걸 대신 사주고 이렇게 벽돌을 아래 벽돌 빼서 위 벽돌 하듯이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만연했다고 봐야죠. 펀드 매니저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펀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종목을 애널리스트 그룹에서 받아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검토시켜서 여기서 이거 매입 시작하고 해라. 이런 식의 결정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뭐 100억을 받아가지고 100억을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불안할 때는 싹 정리해버리고 이게 투자가 안 되거든 그렇게. 자기들은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또 추천 종목, 탈락 종목을 자기들끼리 또 뭐 개인이 다 결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기민함이나 대응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가가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판단이나 이런 것은 훨씬 유연성이 뛰어나고 자기가 잘만 하면은 수익률이 게임이 안 되죠. 기관 투자가들하고. 그래서 사실은 연간 30%씩만 해도 10년에 보통 복리로 계산하면 한 10배가 넘어요. 열을 한 두세 배, 13배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게 전혀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나부터도.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굉장한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 그것은 이제 결과만 얘기한 것이고. 네. 실은 그 안에 그 견디는 기간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것이 그럼 아이온큐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왜 투자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온큐는 이제 사실은 접하게 된 것은 이제 양자역학이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전인가. 그런데 그렇죠. 무척 나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고전 물리학밖에 안 배웠는데 이 양자역학이 실은 한 50년 전에 이미 다 확정된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혀 적용을 않고 살았을까? 우리는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나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정도까지만 이렇게 배웠는데 양자역학을 보니까 얘 차원이 다른 세계야. 그렇죠. 완전히 미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학이기 때문에. 근데 더 재미있는 흥미를 끈 것은 지금도 모든 뭐 리차드 파인만이나 보어나 뭐 어떤 과학자, 현대 물리학 교수들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양자역학이 그렇게 움직이고 왜 계산을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현상을 자기들은 해석해서 수식으로 풀 뿐이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흥미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가 사실은 양자 컴퓨터와 같다. 그러면은 양자의 세계는 결국에는 인류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우주는 보통 1억 광년, 2억 광년, 10억 광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의 비행체로는 뭐 어림도 없는. 그렇죠. 그럼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학문이 뭘까? 양자역학이죠. 왜? 양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동시에 존재하거든. 그렇죠. 동시에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에 마침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있으면은 회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김정상 교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또 인상이 너무 좀 착하시고 그렇죠. 또 설명을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보고 아, 그래. 그러면은 저 회사가 스펙으로 상장되면은 사야겠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샀었어요. 샀는데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투자하니까 순식간에 또 한 1억을 벌게 되더라고. 그렇죠. 올라가기는 한 3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 한 12달러에나 평균 사가지고 한 20 몇 달러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20 몇 달러로 다시 떨어지더라고. 20달러.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이 샀지. 더 많이 샀는데 물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려서 3달러, 4달러까지 이렇게 간당간당 빠지길래.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회사는 그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가 사활을 걸고 양자 섹터에다가 돈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것은 꽃을 피울 수밖에 없거든. 돈이 들어가는 이상,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아, 그러면 확대하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4, 5달러에 추가로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는 아마 평균 한 7달러 50센트 정도? 8달러 약간 되기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쭉 확보하고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건데 20달러 올라가도 팔고 싶은 생각 없었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양자 산업이 꼽히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가격이 중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시대에서 아이온큐가 최소한 넘버 3 안에만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지 않겠냐. 그런데 의외로 너무 빨리 다가와요. 내가 계산할 때는. 그게 예를 들면 가속화되는 게 느껴지시죠?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인공태양이나 이런 토카막 이용한 인공태양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보면은 까마득하거든. 그게 2030년, 2050년, 뭐 40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가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미 실용성이 아이온큐만 하더라도 26년이면은 완전히 쓸 수 있는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불과 2, 3년인데 그렇죠. 와이낫이잖아, 지하트니. 그래서 지금도 마음 편하게 투자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청산 가치로 봤을 때도 지금의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어느 누구도 그 돈 3, 4조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청산되거나 누구한테 팔리더라도 최소한 뭐 5조, 7조, 10조는 받아야지 이게 회사가 M&A가 되든지 뭐 아니면 팔리든지 망하더라도 그 갖고 있는 페이턴트나 특허나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맨파워나 이건 하루아침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과정은 너무나 잘 가고 있고 또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충분한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만 주 정도 가지고 이제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8만 주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딸 그 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뭐 특별히 생각하시는 뭐 목표 주가나 이런 거는 있으실까요?
몇 뭐 년도에 얼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일단 회사가 BEP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10배는 충분히 이제 BEP는 흑자 전환. 네, 흑자 전환만 되고 이제 영업 모델만 확정이 BEP가 된다는 것은 이미 영업 모델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네네. 그렇다면 벌써 아트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10배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산업혁명보다도 더 큰 지금 인공지능 자체가 산업혁명인데 새로운 네네. 산업혁명인데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변혁이 오잖아요. 이 변혁에서 과연 10배짜리가 될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것은 5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리더 안에 2, 3위만 들어가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해봐놔서 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청산가치로 보더라도 최소한 손해보겠냐 하는 생각은 밑바탕에 깔고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의 활용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릴 거예요 아마. 사실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모리나 처리 용량을 HBM이나 이제 뭐 그래픽 GPU를 가지고서 확장하는 개념이지 새로운 변혁은 아니거든. 있던 것을 활용하는 거거든. 네네.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소도 필요하고 오히려 CO2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다르잖아요. 작은 컴퓨터 한 대가 데이터 센터 한 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량, 계산 용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것은 손발 놓고 달려가는 기차 그냥 그대로 성공의 기차를 놔두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가깝잖아요 생각보다 2, 3년이나 이 투자하실 때 혹시 아이온큐의 뭐 리스크나 단점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이제 리스크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양자 컴퓨터의 쓰임 유세를 아직은 모르지만 물론 이제 딥러닝이나 뭐 이쪽 병렬 계산에 이제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 문제는 상당히 엄청난 강점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64큐비트를 아이온큐가 달성했을 때 네네네. 과연 64큐비트에 대한 호기심이 다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국가들한테 아직도 매력이 없다 그거 이런 생각이 됐을 때 과연 그 쓰임새가 진짜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짐작이 아직은 안 가요 잘. 그렇죠. 그 점이 약간 불안한데 어차피 기술은 어디서 빌려오던 라이센싱을 하든 또 새로운 회사를 M&A를 하든지 간에 기술은 어차피 병렬로 예를 들어 64큐비트를 뭐 4개 더하면은 256 되는데 256부터는 분명히 양자 우위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과연 그때도 모든 산업계에서 이걸 내몰라라 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분명히 BEP가 훨씬 넘어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256을 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포토닉 커넥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64를 예를 들어 4개 정도를 뭐 연결한다거나 그런 기술이 완성이 3스텝까지 됐다고 가정하면은 이미 200, 1000짜리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결이 나니까 그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연말밖에 안 되잖아요. 연말이나 내년이. 내년이면 64가 완성이 되고 64 큐비트만 하더라도 이제 뭐 오류 수정 안 하고도 오류 완화만 가지고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연결만 해도 또 일종의 양자 우위 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기술로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로드맵만 뭐 큰 차질 없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충분히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아이온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리스크라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4큐에 달성을 했는데 CEO 말처럼 진짜 양자의 챗GPT 순간이 안 온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 대표님 이제 여러 회사의 CEO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아이온큐의 피럴 제프맨 CEO는 혹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피터 제프만 그분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공직석상에서 이야기하는 네네. 부분, 그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균형이 잡히신 분 같아요. 그런 지금까지 여러 CEO를 많이 봤었지만은 과하지도 않고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과장하는 CEO들을 많이 봤었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도 못하면서 뒤는 이제 영두사미식으로 줄어드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피르체프만은 오히려 그것을 탄탄하게 하나하나씩 가고 또 지금까지 그 로드맵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씩을 이게 당겨서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 거 보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도 과오 없이 수행을 잘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CEO로서는 아주 훌륭한 아직까지는 CEO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또 그 정도 CEO였기 때문에 지금의 인재들이 그래도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 핵심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가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 이게 저같이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투자자들은 CEO를 깊게 파본 게 거의 처음이니까 이 사람 정도면 호풍이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시는 전혀. 왜냐면은 피르체프만 사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24년이면은 뭐 BP를 달성한다든가 25년에 내가 BP 달성해서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준다거나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나는 그분 입에서 BP를 달성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기술 로드맵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간다는 걸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의외로 진중한 편에 들어가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다른 CEO에 비해서 사실은 모스크바하고 비교해도 뭐 이야기할 것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요즘 유명하신 뭐 이제 분들이 빌 게이츠도 있고 젠슨왕 뭐 엔비디아도 있고 하지만은 피르체프만도 충분히 그 정도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자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아이언큐 리스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공동 설립자 두 분의 사임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그게 수순이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론 물리학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엔지니어링 파트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엔지니어링 파트를 충분히 적임자들을 뽑아놨다가 하면은 이론 물리학자는 물러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R&D 파트하고 분명히 영업을 하거나 만드는 사람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조 문제는. 그래서 제조는 제조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어차피 이론 물리학은 양자 컴퓨터가 끝난 지는 오래예요. 그래서 피르체프만 사양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립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는데 엔지니어링 단계만 남았다. 네. 그러면은 학자들은 물러서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수순이고 또 물론 이제 김정상 교수는 이제 좀 더 열린 사람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엔지니어링 파트는 뭐 IBM이나 아마존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총괄했던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두 학자들은 물러나서 연구소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피드백만 해주시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만드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자꾸 물리학자들이 내 논문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이 사람들은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분명히 제조와 연구는 별개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진짜 끝났어요. 시어리 부분은. 다만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엔지니어링으로 실현을 할 것이냐. 레이저를 쏴서 얘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실제 거기에는 뭐 무슨 철을 써야 하고 레이저 비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볼트를 걸든지 이런 것은 엔지니어링 파트 이야기지 사실은 학자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당한 수순인데 사람들은 단순히 두 분이 공동 설립자라는 이유로 근데 그 사람들이 지분을 팔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자기 학교에 소속으로 돼 있고 학교 소속의 모든 연금을도 아이언큐 소속으로 넘어오는데 와이나이스지 오히려 더 잘 된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집은 나 다 팔아버리고 나 갈란다. 그러면은 그것은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집은 판 것도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부 판 거 외에는 전혀 거기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회사가 빨리빨리 이제는 실용화 단계로 접어가기 위한 오히려 더 빠른 좋은 단계가 아니냐. 다만 이제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 네. 한국식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나 이 회사 엄청 사랑하고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이유로 예.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꼭 이해 좀 해주세요 하고 이게 가는 게 한국식 정서고 그쵸, 그쵸. 미국은 가면 가는 것이고 그러지 가는데 굳이 거기다가 무슨 미사력을 붙이고 이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야 할 이유가 있고 가야지 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 뿐이지 구태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냐면은 여기에 미사력으로 걱정 말아라고 투자자들이 안심해 놓고 갔을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우리는 한국식 정서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니, 이게 맞는 방식이야.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근무해봤고 외국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우리는 배를 탔었으니까 옛날에. 네네네. 한국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급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1등항에 3등항 회사에서 2등항 회사 올라면은 선장이나 1등항 회사한테 그러면 좀 배워가지고 네. 다시 적응 단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2등항 회사를 수행하고 외국 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외국 회사는 너 2등항 회사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능력 돼 안 돼? 좀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는 2등항 회사를 뽑은 거지. 어프렌티스 2등항 회사를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서구식 사고방식은 심플해요. 내가 옮겨야 할 이유가 생기면 그냥 옮기는 것이지 왜 여기다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고 주주들에게 이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그냥 배치고 정상적인 원대복귀라고 보면 되는데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식 사고방식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건 뭐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으니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5억 불짜리 이제 유상증자를 뭐 인수합병을 위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 생존하고 사업하는데 캐시플로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심플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 회사가 이제 가야 하는 길에 바로 우리 자본과 우리 기술만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가는데 예를 들어 4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 산업계에서 4년이라는 세월은 예를 들어 4년, 5년의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네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기술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건 필요해. 돈이 얼마가 되든 동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시장을 먼저 진입하고 잡는 게 우선이지. 여기에는 돈의 과다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왜냐면 기술 싸움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기술 싸움에서 유상증자가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산업계가 유망하게 프로마이싱하게 보이면은 유상증자는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돼요.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더 커져요. 왜? 돈을 번 사람이 더 버니까. 그렇죠. 증자 받은 것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데 거꾸로 경기 침체기가 돼서 궁핍한데 이러다가 올해 실적 가지고 온 애들 봉급도 잘 못 주겠어. 그래서 전화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두 가지 눈으로 봐야 하는데 좋은 쪽으로 가는 유상증자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봉급이라도 주기 위해서 회사를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냐. 그래서 만약에 5천억 원 자금이 필요해서 인수를 해서 더 갈 길을 피로 제품한 사장이랑 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인수를 한다. 유상증자도 좋고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좋고 갈 길을 가는 게 중요하지. 네네네. 여기서는 우리 주식만 온전히 갖고 우리가 그 배수를 다 먹겠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기술 세상에서. 그래서 나는 그것은 오히려 찬성을 해야 할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돼서 우리 주식이 희석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갈 길에 성장 궤도에 그것이 기름을 부어주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하고 가야 할 것이지. 예?
이것은 기술이 언제 어디서 어느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만약에 어느 똑똑한 벤처 회사가 또는 회사가 오류 수정을 아주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가 하면 어쩔 거예요? 사야지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거기까지 달려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줄까? 5천억 주세요. 5천억 줄게. 이거 가능해. 이건 당연히 해야 할 거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는 유상증자로 보이지 나쁜 쪽으로 가는 유상증자는 아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더 돈을 베팅하든지 아니면 뭐 주주들이 돈이 부족하다 하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든지 그건 알아서 하겠지요. 하는데 이러든 저러든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아이온큐가 얼마 전에 캐나다의 인탱글 그렇지, 인탱글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이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기업이었는데 그걸 인수하면서 거기다 이제 아이온큐 캐나다를 설립을 한 건데 그 기술을 가지고 올해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완성하고 그 1단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성대로 가면은 뭔가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조그만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한국인 투자자들은 워낙에 유상증자로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신뢰가 좀 부족한 근데 미국하고 한국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 경영의 도덕성은 한국보다는 한 10배 뛰어나요. 한국은 그룹지 투자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자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모든 인수합병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적 분할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가 새끼를 낳고서 분할시켜서 또 상장시켜서 대주주가 거기에 돈 태워서 또 그거 상장 차익 먹고 자기 돈 안 들이고 자본금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불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자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자회사가 자회사를 하는 카카오가 하듯이 그런 식의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상장이나 인수합병을 안 해요. 자기 회사에게 필요할 때 인수합병을 하고 또 모든 사업은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통째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여기서 잘된 사업도 없어 몰래 떼어내가지고 LG화학만 보더라도 LG화학에서 처음에 LG 2차 전지 쪽을 떼어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LG화학 주주들은 처음에. 아니 미래산업을 거기서 탁 빼버린다는데 그리고 자기들한테 주식을 안 준다는 거야. 물적 분할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멀지각한 행동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오로지 그 회장 대주주 한 명만을 위한 모든 인수합병이 거기에서 평가에서 거리가 되지 주주들을 위한 인수합병을 안 했거든.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실히 더 투명해요. 그래서 그것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장이랑 미장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건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도덕성 자체가 완전히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까지도 SK도 그랬었고 삼성도 그랬었고 회사를 분사시켜가지고 그 대주주 위주로 모든 것을 편제를 했었지. 임무상정자를.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룹주는 웬만하면 돈 못 번다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와요. 돈 될 만하면 거기서 핵심 사업 빼버리고 그랬거든. 그리고 미국은 경영분리가 소유와 경영분리가 거기 돼 있기 때문에 펀드 회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장 중심의 이사회가 사장의 실력을 봐서 다시 선임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어느 한 개인의 대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유무상증자를 결정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했고 회사는 왜 그렇게 했는가가 좀 명확히 이해가 되네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해온 아이온큐에서 지금까지 회사의 방침과 변화,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잘 가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온큐라는 신기술에 투자하고 산업 혁명급에 해당되는 산업 섹터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주가 변동성을 겪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아이온큐가 BEP도 올라왔고 또 이제 판매처도 다변화돼 있고 사방 모든 곳에서 이제는 곧 있으면은 아이온큐의 다음 버전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훨씬 올라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20배가 넘어요 지금에. 그래서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기다려서 취하는 게 주식시장이지 우리가 이미 알아버린 안정성과 성장성을 알아버렸을 때는 그 돈 안 돼요. 이것은 고스란히 투자 자목이고
투자자가 그것을 안고 미래의 꿈을 드림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돈이 만들어지지. 아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 이제 안전하고 성장성도 좋겠네. 그때는 이미 주가가 그 위치에 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 안정성도 취하면서 이익도 보겠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돈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름 공부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자기가 해야지. 예, 거기에 대해서 자꾸 타인이 의존해서 타인이 주는 정보만 믿고 투자해갖고는 절대 이거 지켜내기 어려워요. 아까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수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렇죠.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주식시장을 이제 투자를 제가 한 30년 하면서 항상 느낀 거지만은 이 세상에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러고 뭐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든 겪은 고통이 미래에 그 행복을 주지 마냥 행복한 시즌이 계속이 돼서 더 행복한 걸 주는 것은 존재치 않더라고. 예, 그림자하고 똑같아요. 햇빛에다가 쨍쨍 내릴 때는 사막에다가 뭐 물체를 놨을 때 앞면은 밝은 빛이지만 바로 뒷면은 검은 그림자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은 100% 똑같이 존재하고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 1억을 벌려고 하면은 1억에 대한 리스크를 지든지 아니면은 1억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거기다가 바치든지 해야지 1억이 생겨나지. 이것 없이 여기서 1억이 만들어 없어요. 그거. 내가 총 투자 자산이 1억인데 나는 이걸 2배로 벌리고 싶다. 그러면 내 1억을 다 온전히 거기다가 걸어야 돼요. 안 걸고 좀 안정되면서 나 10%만 먹겠다? 그러면은 자기 투자 자산의 10%만 걸어야 돼. 그렇죠. 1,000만 원만. 그런데 사람들은 1억을 걸면서 안정적으로 최소한 20% 이상을 벌겠다? 이건 존재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뭐 10배를 벌려면은 그 10배에 대한 기대치를 자기가 공부로 막 메우든지 돈으로 메우든지 고통으로 메우든지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수익은 너무나 정확한 무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계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이 나왔을 때는 거의 인풋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풋은 뭐냐? 인내와 고통과 불안감과 회의감 이런 것이 쌓여서 인풋이 내 자산을 집어넣었으니까. 네네네. 예, 이게 고스란히 돼서 아웃풋으로 나오지. 이거 고통 없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있다가 아웃풋만 벌겠다? 만약에 설사 운이 좋게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왜? 너무 쉽게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한 번은 닥치는데 이상 못 견뎌요. 그래서 돈은 너무 쉽게 벌어도 안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의 돈을 벌었을 때가 그 돈을 잃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뭐 다시 또 3달러 네네. 금방으로 떨어지고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해봐도 이제 모든 회사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 이럴 때는 심각하죠. 하지만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되는데 시간만 문제다라요. 지금은 현재 어느 나라든지.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누가 달성해도 달성할 것이고 아이온큐가 갖고 있는 실력과 기능은 어느 곳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충분히 나올 거야. 그 앞으로 1, 2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2026년까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만들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다 거기에 알만한 사람들이 아 이제는 이게 상용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주식은 가만 안 있어요. 어떤 변수로든지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미 날아가기 시작할 거야 아마 그때 되면. 지금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회사가 로드맵대로만 잘 해준다면 1, 2년 안에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충분히 근데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로드맵이 그대로 달성되고 있으니까 이미 올해 원래 달성하기로 했던 35큐비트도 달성했고 연말 가면은 거의 64큐비트도 완성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일단 스위스 바젤에 납품하는 것이나 뭐 공군성에
납품하는 것 지장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어느 다른 국가에서 또 원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진짜 256 큐비트도 가능한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혹시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인 지분율이 지금 40%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김정상 교수가 나와서 그것을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고 머리부터도 좀 더 친근했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 상당히 얼리 어답터예요. 네네네. 미국이나 저 유럽 이쪽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선물 시장이 도입이 됐을 때 네. 선물 옵션 시장이 될 때 세계 제일 큰 선물 옵션 시장이 한국 시장이었어요. 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것이 왔을 때 한국의 옵션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컸었어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뭐 금액도.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오면 한국 사람들은 도전을 많이 해요. 그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전 세계를 쓸어버린 게 우리나라 바이오 진단 키트였어요.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그 한국 사람들은 업종 변경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세계 1위를 시젠 그다음에 뭐 바이오젠 뭐 이런 애들이 세계 1, 2위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빠르고 하듯이 양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거기다가 관심을 들였듯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를 다들 즐겁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런 점에서 비해서는 다른 외국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전성이 더 강해요. 그렇죠. 사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지금 원화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한 7에서 9%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전에 돌아가는 양은 업비트가 제일 많았어요. 오히려 저 뭐 미국의 거래소보다 지금도 원화 거래량으로 따져보면 세계 그 1위일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얼리 어답터나 이렇게 투자에 대한 선제적인 이런 파이오니아격인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을 거예요. 테슬라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네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온큐도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안정이 되고 만약에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시작한다.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 지분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들고 기관 투자가 몫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한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지분율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얼리 어답터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좀 판단력이 빨라요. 국가적인 특징에서 이 아까 김정상 교수라는 분과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얼리 어답터 느낌의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지분이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뭐 우리나라 주식이 됐건 우리나라도 외국인 지분이 다 50%잖아요. 네. 저 유명 기업들은 예? 그렇죠. 뭐 네이버, 뭐 국민은행, 뭐 할 것 없이 다 그 뭐 코스피 200종 뭐 외국인 지분이 다 50%인데 우리 외국인 지분 때문에 고민한 적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 외국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50%인데. 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경험이 이제 뭐 10년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경험도 많고 큰 금액을 굴려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 영상을 뭐 이제 못하면 10,000명은 보게 될 텐데 뭐 투자에 좋은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는 항상 없으니까 그래서 또 종종 제가 찾아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